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어느덧 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저는 늘 서로 간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이 바쁘게 흘러가더라도 신뢰만큼은 잃지 말자.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가정을 지켜나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었지요. 실제로 결혼 초반에 우리 모습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차려 먹는 소박한 저녁 식사, 주말이면 마트에 같이 가서 장을 보며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웃음을 나누던 순간들. 그런 일상이 쌓여서 저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특별할 것 없어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따뜻해지는구나. 하고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소했던 행복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처음 징조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와서 저와 대화를 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인사만 간단히 건네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히 아내가 피곤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고 혼자 책을 보거나 쉬고 싶은 날도 있겠지 하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그 횟수가 너무 잦아지고 어느 날부터는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애써 피하려는 듯한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깊게 따지진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늘 같은 궤도를 달릴 수는 없는 법이고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상했던 건 아내의 소비 습관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원래 아주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화장품조차 세일할 때에만 구매했고 옷도 계절이 바뀔 때 한두 벌 정도 장만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희는 큰 씀씀이 없이 살았고 그게 오히려 안정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의 휴대폰에서 온라인 쇼핑몰 알림이 자꾸 뜨기 시작했습니다. 구매 확정이라는 알림이 특히 눈에 자주 보였는데 처음 며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저 모르게 쇼핑을 좀 더 하려나 보다 생각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였던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원래라면 보지 말았어야 했겠지만 시선이 딱 닿은 순간 이미 화면 속 목록을 읽어버렸습니다. 거기엔 저희 집에는 없는 낯선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급 와인병, 브랜드 남성용 스니커즈, 파란빛이 도는 남성 향수, 그리고 면도기 세트까지. 전부 다 남성을 위한 물건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걸 왜 산 거지? 우리 집에 필요한 게 아닌데.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차마 의심을 하지 않으려 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회사에 줄 선물일 수도 있어. 나 스스로 괜한 의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렇게 합리화를 하려 했지만 이상한 예감이 제 마음 한 구석에서 불길처럼 꿈틀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화를 꺼내려 했습니다. 괜히 날카롭게 물어보면 괜한 싸움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웃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겨있던 물건들 누구 줄 거야? 아내는 제 말을 들은 순간 잠깐 굳어졌습니다. 표정에 눈에 띄는 변화가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그거? 회사에서 행사 준비한다면서 남자 직원들 줄 선물 샘플이라고 해서 주문한 거야. 그냥 선물용이지.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렇구나. 그럼 뭐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남자 직원들 줄 선물이라면 제게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을까? 왜 내 눈을 피하며 말했을까?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나름대로 아내의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간 공용으로 쓰던 온라인 계정 덕분에 결제 내역을 은밀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결제된 물건들의 배송지가 전부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강남의 한 빌라, 다음은 근처 동네의 또 다른 주소. 어디에도 저희 집 주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물음표만 확산했습니다. 왜 우리 집이 아니라 저런 주소로 보낸 걸까? 회사 일이라면 당당히 택배를 회사로 보내면 되지 않나? 숨길 필요가 없다면 왜 나 몰래 다른 곳을 지정했을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에서 열이 솟구쳤습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고 아내는 그 사람에게 물건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숨이 가빠지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가 의심 많은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닐 수 있다. 사실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어떤 말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모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내고 아내가 출근한 뒤 온라인 쇼핑 내역에 적힌 주소 중 하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생각보다 평범한 3층 빌라였습니다. 멀리서 택배 기사들이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며 기다리고 있으니 마침 어떤 택배 기사가 상자를 놓고 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니 택배 상자 위에는 분명히 제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도 우리 집 주소도 아닌 그 낯선 곳에 아내의 이름과 물건만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고 송장 번호와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머릿속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이건 도망칠 수 없는 증거가 될 거야라는 생각이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해야 할 진실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범했던 생활은 순식간에 의문과 분노와 불신으로 물들었고 저는 제 의심이 단순히 기우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모든 단서를 하나씩 모아나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내를 맞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길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번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나 결국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자. 그리고 절대 속지 말자.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본 건 결코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의심은 분명한 의문으로, 그리고 그 의문은 곧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내와 정면으로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준비도 없이 터뜨리는 감정은 단순한 다툼으로 끝날 것이고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질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심을 넘어서 확실한 사실을 잡아내야만 한다고. 다음 날 저는 다시 회사를 빠져나와 주소지가 찍힌 그 빌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은 수십 번을 맴돌았습니다. 그저 선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제 손 안에는 어제 찍어둔 사진과 송장 번호, 그리고 배송된 주소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빌라 앞에 다다른 건 이른 오후였습니다. 현관 출입문 앞에 서성이다가 괜한 의심을 받을까 싶어 근처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빌라 출입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명의 주민들이 오가고 택배기사가 커다란 박스를 안고 들어갔다가 다시 빈손으로 나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눈을 사로잡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현관 앞으로 걸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물고 있었고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봉투 옆면에 붙어 있는 택배 송장이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적힌 수취인 이름이 다름 아닌 제 아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까지 피가 차오르듯 뜨거워졌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혼자 봉투를 안고 들어갔고 발걸음은 곧장 2층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제게는 낯선 공포로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셔터를 눌렀습니다. 남자의 걸음걸이, 신발, 손에 든 종이봉투까지 어떻게든 담아내기 위해 손을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장면을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확대하고 다시 확대했습니다. 옷차림, 체격, 머리 모양,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녹색 라벨처럼 붙어 있던 택배 송장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는 온라인 쇼핑몰이었지만 수취인은 제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령이는 전혀 다른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송철우. 머릿속에선 무수한 물음표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왜 아내는 이 남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거지? 단순한 지인에게 줄 거라면 왜 집으로 보내 다시 전달하지 않고 곧바로 그 집으로 보낸 걸까? 그 순간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 끌어안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아내와의 오해 수준이 아니라 분명 무언가 부정한 관계가 연결돼 있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혼자 몰래 모든 걸 뒤쫓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처음 그 문을 열고 들어설 때 걸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던 게 기억납니다.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늘어놓자 담당 직원은 메모를 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생활 패턴과 동선을 추적해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수단은 쓰지 않고 합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정확한 자료를 모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다툴 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이지 불법으로 손에 넣은 위험한 자료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에 있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늦은 밤 아내가 잠든 뒤 몰래 노트북을 열어 인터넷 브라우저 기록을 확인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영수증 하나에도 흔적이 남아있을까 노렸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운명처럼 말도 안 되는 발견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내 서랍 속 작은 봉투 하나가 소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철 속에 섞여 있던 하얀 편지지였습니다.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의 시간을 세상 누구도 모르게 간직하고 싶어요. 편지는 그렇게 시작했으며 서명에는 다름 아닌 송철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엔 아내의 글씨체가 분명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회사 보고서나 메모에서 수도 없이 보아온 글씨,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손길. 다음 주 그날 예전에 갔던 곳으로 다시 가요.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그 두 장의 편지는 제 삶의 종지부를 찍는 망치처럼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무릎이 꺾이는 듯 주저앉았고 한참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고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은 의심이나 추측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게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혼자 끙끙대며 밤을 지새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침착하게 그러나 결연하게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직접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로 이 모든 걸 법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다음 날 탐정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며칠간 추적한 결과 아내분께서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개 주말 오후 혹은 퇴근 후 특정한 빌라나 호텔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 같은 남성과 동행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스마트폰으로 건네받은 사진들을 보며 차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웃는 표정, 낯선 남자와 오가는 시선. 그 모든 것이 잔혹한 현실로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제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상황을 꼼꼼히 들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할 수 있으니 날카롭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저에게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칼날 같은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만이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마주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 메뉴를 묻고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순간 그 목소리조차 제 귀에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모든 걸 확실히 끝내기 전까지 절대 감정적인 말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며칠간 탐정의 보고를 받아들고도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끔찍한 편지를 직접 눈으로 읽었을 때, 그리고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을 보았을 때 느꼈던 무력감은 제 마음을 송두리째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제 안의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미련 같은 것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확실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희미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탐정이 제 앞에 내민 두꺼운 보고서를 펼쳐본 순간 그 미련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는 송철우라는 낯선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나이, 직업, 주거지, 그리고 과거 이력까지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었고 제 아내와는 한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정도의 인연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계속 넘길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탐정은 그들의 관계가 최소 2년 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 카페에서 우연히 재회했다는 것이 시작이었고 이후 비밀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따로 SNS 계정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두 사람이 오갔던 메시지 일부가 캡처되어 있었는데 짧은 문장 안에도 숨길 수 없는 밀착감과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 화면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내가 다녀간 흔적이 남아 있어서 행복하다. 언젠가 우리 이름이 세상에 당당해지고 싶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 아내를 언급하는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아내가 누군가의 고독을 위로해주는 존재, 은밀한 사랑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던 것이라 해도 활자로 확인하는 순간 가슴은 도려내듯 아팠습니다. 더구나 아이러니한 점은 그 남자가 이미 한 차례 이혼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의 이혼 사유가 전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지금 같은 죄를 저지르며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냉혹한 현실 앞에 더 크게 절망했습니다. 남을 탓하며 얻은 상처를 자신이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니
그것이 인간의 본 모습일까?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몇 번이고 내려쳤습니다. 그러나 분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단순히 분노로 대체할 수 없는 책임과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감정적 폭발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준비되고 정리된 싸움만이 남았다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소송장이 준비됐습니다. 변호사 윤태진 씨는 사건 경과를 차분히 들은 뒤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자료와 정황이라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상간남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필사적으로 부인할 테니 계속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제게 다시 경계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상대는 반드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들 것이고 오히려 저를 흔들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 발짝도 물러나선 안 된다는 걸. 그 과정에서 아내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제 앞에서는 평소처럼 아이 밥을 챙기고 저를 향해 아무 일 없는 듯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어? 많이 피곤하지 않았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속이 끓어올랐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짧게 끊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회오리처럼 끓어오르면서도 제 표정은 차갑고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모순된 시간이 하루하루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송철우라는 이름, 그 무게는 점점 제 삶을 압도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제 손에는 그의 직장 정보, 과거 행적, 그리고 다른 여성과 얽혔던 과거의 그림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가 이미 다른 여성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전력이 있다는 증언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하나의 목표에 매달리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 제 아이, 제 삶, 제 뒤틀린 이 모든 시간을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싸워내겠다고. 며칠 뒤 소송장이 실제로 발송됐습니다. 아내의 손에 이혼 소장이 닿고 송철우에게는 상간남 소장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가식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으로 저에게 날선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말 한마디 없이 소장을 보내. 우리 얘기를 먼저 하고 풀 수 있었잖아. 그제야 저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지. 내가 그 남자한테 선물 보내고 편지 쓰고 밤마다 같이 웃고 있는 동안 난 뭘 하고 있어야 했는데? 그게 말하고 할 짓이었어? 제 목소리는 거칠고 떨렸습니다.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그 눈물은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울음은 제게 위로도 회한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랑에 대한 마지막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송철우 측에서도 답변이 왔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문서로 이렇게 적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감정적인 위로의 관계에 불과했으며 육체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방패막이라는 게 참으로 한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주저할 것도 없이 변호사에게 제보했던 자료들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편지 원본, 송장 기록, 사진, 그리고 온라인 기록. 모든 것이 그 거짓을 무너뜨리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판은 벌어졌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감추려 거짓을 늘어놓겠지만 저는 진실만 준비했습니다. 아내의 가족들까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애가 그럴 줄 몰랐다. 하지만 그 사과는 공허했습니다. 이미 제 가슴에는 차갑게 굳어버린 상처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든 것을 차갑게 정리하며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송철우가 어떤 인물인지,
아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는 모두 명확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된 이후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분과 원망은 이미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판사의 책상 위에 올려질 증거와 사실만이 저를 대신해 말해줄 터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감정은 뒤로 물리고 오직 준비된 자료와 절차만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달랐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송철우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의 변호인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접촉해왔습니다. 합의 의사는 없으신가요?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시된 액수는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담담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나친 건 액수가 아니라 제가 입은 상처와 무너진 삶입니다. 그 액수는 제 인생에 비하면 오히려 너무 가볍습니다. 그 대답이 전해졌는지 며칠 후 뜻밖에도 송철우 본인에게서 직접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단지 위로해 주었을 뿐입니다. 남편분께서는 오해하고 계십니다. 순간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스스로를 피해자처럼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다가온 것뿐이고 자신은 단지 위로해 주었을 뿐이라니. 그러나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와 사실이 제 손에 있었고 그의 그런 변명은 오히려 더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마침내 법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증거를 차근차근 제출했습니다. 송장 기록, 편지, 배송된 주소지 사진, 그리고 아내와 송철우의 메시지 일부분. 그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고 시간과 장소가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송철우 측에 질문했습니다. 피고가 제출된 증거에 대해 반박할 부분은 없습니까? 상대방이 감정적인 위로 관계였을 뿐이라 주장했는데 여기 적힌 편지와 기록, 사진이 모두 그 주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법정 한쪽에 앉아있던 송철우는 얼굴을 굳힌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 명확히 책임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판사는 상간 행위가 존재했다고 판시했고 송철우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걸 느꼈지만 그것은 결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쾌감보다는 속을 찌르는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이런 재판까지 오게 되었는지, 왜 제 삶이 여기까지 무너져야 했는지, 그 공허함이 재판장의 공기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소송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내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부디. 그 목소리에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과거였다면 그 눈물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 부서진 믿음은 다시는 같은 모양으로 붙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와 단절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만큼은 반드시 제가 키우겠습니다. 양육은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법원은 제 주장을 받아들여 아들을 저의 주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제게 남은 유일한 버팀목과도 같았습니다. 그 이후 송철우의 삶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의 직장에도 결과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자동차 딜러 회사에서 윤리 위반과 고객 신뢰 훼손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소 자랑처럼 떠벌리던 사람 관리 능력과 신뢰는 이제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고객들 사이에도 그의 불륜 사실이 빠르게 퍼졌고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송철우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합성 이미지를 만들며 비웃었고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상간남 유부녀 스캔들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전 부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알게 된 뒤 새로운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송철우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저질러온 사람임을 드러내는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듣고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얼굴과 이름은 제게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관조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삶을 짓밟고 떠났고 결국 자기 자신조차 무너뜨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편 아내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저와의 갈등도 부모님의 실망도 사회적 시선도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철우 씨가 이제 모든 걸 끝내자고 했어. 나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저는 그녀의 그 한마디에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늦었으니까요. 무너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고 파괴된 가정은 다시 복원할 수 없으니까요. 소송이 마무리될 무렵 장모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 밖에 서서 울먹이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사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애가 그럴 줄 몰랐다. 아이만은 제발.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였고 아내는 스스로 그 자리를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아내는 집을 떠났습니다. 남은 자신의 물건들을 챙겨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조차 연민은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만이 제 곁에 남았고 그 아이만이 제게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낯설지만 아담한 공간, 거기에 새로운 커튼을 달고 아이 방에 책장을 세우며 저는 새로운 삶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적응하면서도 제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빠랑 있으니까 좋아.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삼켰습니다. 그 말이야말로 지난 시간을 견딘 유일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겠다고. 송철우와 아내가 남긴 것은 파괴였지만 제 아이와 저는 다시 쌓아 올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지 몇 달이 지나자 저는 드디어 한숨을 돌리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가 확정되었고 아이의 양육권 역시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마침내 끝났다라는 실감이 조금씩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라는 것이 단순히 판결문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없다는 것도 곧 깨달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내려진 판결은 시작에 불과했고 사회와 현실 속에서 이어지는 파장은 이전보다 훨씬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먼저 송철우의 인생이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자동차 딜러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그는 억울하다는 듯 이해 제기를 시도했지만 이미 회사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직종에서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이 드러났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저와 송철우의 재판 결과는 이미 소문으로 퍼져 있었고 지역 사회에서도 이 이야기는 금세 확산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선 그의 이름이 연일 회자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기사화되지 않은 판결문 요약을 올리며 이 사람 고객이랑 상담할 땐 웃으면서 뒤로는 남의 아내랑 정을 나눴다라는 비난을 덧붙였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과거의 거래 경험을 언급하며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잘난 척을 했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졌고 검색창에 이름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따라붙는 단어들이 전부 그의 인생을 붕괴시키는 낙인들 뿐이었습니다. 그가 더 힘들었던 건 과거 전 부인이 나서서 증언을 던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전 부인은 외도로 인해 가정을 잃었다고 했지만 이제는 입장을 바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유부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내가 알게 된 걸로만 2번이었다. 결국 내가 떠난 건 단지 외도를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증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그대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이미 여론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유부녀 헌터, 상간남 반복범 같은 조롱을 붙였고 그의 사회적 위치는 더 이상 회복 불가의 상태로 추락해갔습니다. 결국 송철우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지웠다고 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순 없었습니다. 그의 사진과 이름은 수많은 게시물 속에 박제처럼 남아 떠돌았고 누군가가 새로운 글을 올리면 또다시 댓글과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멸시도 이미 지나고 남은 건 허탈감뿐이었습니다. 그토록 교만하던 인간이 삽시간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는 건 어쩐지 씁쓸했습니다. 그의 몰락이 제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싸움을 왜 겪어야 했을까라는 허무한 반문만 더 깊게 만드는 걸 느꼈습니다. 반대로 아내 역시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위자료를 분할로 주겠다고 했던 약속은 수개월 만에 깨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이미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못했습니다. 부서 동료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 얘기 알지? 라는 수군거림이 무겁게 따라붙었고 인사위원회는 근무 태도 문제를 이유로 그를 불러냈습니다. 회사에 남아있을 방법은 거의 없었고 결국 그는 잦은 퇴사의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믿을 곳조차 사라졌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잠시 머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곳조차 더는 그를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조차 죄인처럼 비춰지는 상황 속에서 아내는 결국 지인의 집을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쉐어하우스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구도 길게 함께 있어주지 않았고 함께 살던 곳마다 짧은 흔적만 남기고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로부터 어느 날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차마 열어보기 힘들었지만 결국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아이만큼은 잘 부탁해. 내가 한 일의 대가는 너무 크게 돌아왔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고 있어. 메일의 마지막 줄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수없이 지우고 다시 쓰다 결국 어떤 말로도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글은 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서 의미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삶,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남은 건 오직 결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송철우와 아내가 각자의 몰락을 맞이하는 동안 저와 아이의 삶은 조용히 새로운 궤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작은 전셋집으로의 이사는 낯설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기에는 거짓도 숨겨진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비록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아이와 저 2사람만의 삶을 새롭게 꾸려가기엔 충분했습니다. 아이 방의 작은 책장에 책을 꽂으며 저는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서투르지만 제 손길을 돕겠다고 나사와 망치를 쥐었고 그 모습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된 시간 끝에 얻은
어쩌면 유일한 보상이 이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여론은 계속해서 송철우와 아내를 향해 가혹하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굳이 그 흐름에 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뉴스처럼 떠드는 사이 저는 제 책상 위에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간간히 그림 그려주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더 이상 분노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아이가 상처를 최소화한 채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불빛이 스며드는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만든 그림자 속에 갇혀 무너진다는 것을. 아내도 송철우도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자네를 딛고 아이와 함께 걸어가야 했습니다. 새 전셋집으로 이삿짐을 모두 들여오던 날, 제 심장은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이전엔 단순히 좁고 소박한 살림집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아이와 함께 짐을 풀며 방 하나 가구 하나를 채우는 순간 저는 새로운 삶을 조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 방에 책장을 세우며 나사 하나하나를 조여갈 때 그것이 물건이 아니라 제 인생의 모서리를 다시 고정해가는 행위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이도 조금씩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말이 줄고 표정이 무거워 보이던 시절이 잠시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제 옆에 앉아 아빠랑 있어서 좋아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이의 그 한마디가 저에겐 살아갈 가장 큰 이유이자 위로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솟구쳤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결코 부서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직계를 내고 한동안 회사 일에서 벗어나 육아와 가정에 집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는 뜻밖의 일로 보였지만 제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회사의 성과와 직함보다 아이의 웃음이 더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걷고 도시락을 준비하며 보내는 시간이 제겐 치료이자 재활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존재가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회사에서 제 사정을 알게 된 한 동료 민재석 대리는 제 곁을 지켜준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매번 점심이 되면 도시락을 싸서 제 자리로 와 말없이 나눠주곤 했습니다. 특별한 위로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그 작은 행동 속에서 저는 커다란 지지를 느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신뢰가 다시 피어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하나의 인연은 아이 학교에서 이어졌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박지영 선생님은 미술치료사로 활동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이의 감정 표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주말마다 미술 수업을 자청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아이는 금방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그림 도구와 색깔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그녀는 그 옆에서 아이의 속마음을 부드럽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이제야 이 아이가 제대로 숨 쉴 수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오랜만에 사람다운 교류를 경험했습니다. 무너진 후 처음 맛보는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이해가 주고받게 만든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를 둘러싼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잔해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온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송철우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탐정을 통해 전해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전 사건이 온라인과 커뮤니티에서 너무 크게 퍼진 탓에 다른 피해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경험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익명 게시판에는 이 남자에게 당한 사람이 저 포함 3명은 더 있다며 상세한 증언이 올라왔습니다.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외로운 순간에 다가와 감정적 위로를 반복적으로 말하며 접근해 결국 관계를 맺는 수법. 그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공감을 얻었고 댓글에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짧은 고백들이 이어졌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과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지역 커뮤니티와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블라인드 게시판까지 소문이 번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나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금전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다는 정황을 알렸습니다. 불법적인 중고차 거래와 고객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그가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도 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길 위에 있었고 이제는 제 관심을 아무것도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단지 더 늦게 찾아온 업보가 뒤늦은 속도로 그를 휘어잡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내의 소식도 가끔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인의 집에서 나오고 결국 단기 쉐어하우스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장모님은 어느 날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딸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 제발 아이 한 번만 보여줄 순 없겠니? 그 말에 저는 잠시 머뭇했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준 선택들이 항상 자기 감정에만 기초했음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빌미로 또다시 상처를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삶에서 중심 인물들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곁에는 아이가 있었고 늘 손을 내밀어주던 동료 민재석이 있었으며 주말마다 도움을 주는 박지영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변호사 윤태진 씨 역시 사건 이후에도 종종 안부를 묻고 더 안정된 변화를 위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때 제 인생에서 이름조차 모르는 존재들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내와 송철우는 각자의 세계에서 서로에게조차 기대지 못한 채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 얼마나 차갑고 무거운지를 이제야 체감했을 것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복수의 목적은 어느새 제 마음을 떠나가고 있음을. 진짜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새로운 삶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제 옆에 붙어 아빠, 우리 내일은 뭘 해? 라고 묻는 순간마다 저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이 복수를 끝내는 건 상대의 몰락이 아니라 저와 아이가 새로운 길을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두 계절을 지나 또 다른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정리되고 새로운 전셋집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쌓이자 어느 정도 평온이 찾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언제까지고 아이에게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무거운 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때때로 엄마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엄마가 바빠서라든지 조금 더 지나면이라는 식의 말들로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케이크 위에 촛불이 놓이고 아이가 소원을 빌며 두 손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더 이상 의문 속에서 아이를 방황하게 해선 안 된다고. 조심스레 아이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많이 힘들어서 우리랑 따로 지내고 있어. 아빠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아빠는 절대 숨기지 않을게.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곧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만 있으면 돼. 그 순간 저는 지난 시간 동안의 고통이 단 하나의 진심에 의해 치유되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제가 버텨온 이유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삶에 복귀했습니다.
회사도 복귀를 반겨주었고 아이는 학교에 잘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박지영 선생님이 여전히 찾아와 아이에게 미술 수업을 해주었고 저에게도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와의 교류는 서서히 신뢰로 이어졌고 저는 오랜만에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무너져가는 두 사람에 대한 소식은 꾸준히 들려왔습니다. 송철우는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고 전 직장의 고객들과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계속 수배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중고차 판매 의혹까지 불거져 그는 결국 검찰 기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그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의 근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며 자신감을 과시하던 그가 이제는 사회 속에서 철저히 무너져 흔적조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가장 적절한 결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상황 역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그녀로부터 직접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죄할 수 있게 해줘. 아이 얼굴 한 번만 멀리서라도 보면 소원이 없겠어. 엄마조차 되지 못했던 내가 너무 부끄럽다. 그 편지를 읽고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의 말은 이미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선택은 그녀가 했고 결과는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아이에게 거짓과 배신으로 남은 기억만 억지로 둔다면 그건 아이를 또다시 상처 입히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정 절차까지 마무리한 날, 저는 변호사 윤태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해내셨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게 버텨주셨고 지혜롭게 이겨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끝이 났다는 사실, 더 이상 추궁이나 싸움이 남아있지 않다는 안도감이 제 눈물샘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잠든 뒤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전셋집이 이제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커튼도 아이가 장난으로 붙여둔 스티커도 이곳을 우리만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텨서 다행이다. 진실을 밝히길 잘했다. 이제 이 상처를 안고서라도 나는 다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의 몰락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거짓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장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흔적 하나가 제 삶 전체를 흔들어 깨워버렸습니다. 만약 그때 그것을 무시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분류는 단순한 감정의 일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미래를 파괴하는 잔혹한 범죄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잘못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책임이 돌아온다는 것도. 아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숙제를 함께하며 주말이면 공원에 나가 웃는 시간을 쌓아가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더는 과거를 붙잡지 않고 앞으로의 나를 조용히 살아가기로.